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게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집 근처 숲길을 산책해요.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다양한 꽃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꽃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꽃마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꽃 피우는 시기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60살, 70살이 돼서야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꽃은 이미 피었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꽃이 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하루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원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행복의 꽃을 피우기 전까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자녀가 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시어머니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아주 싫어했어요. 유난히도 무더웠던 10년 전의 여름날,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곳엔 시어머니와 저보다 3살 많은 손위 신우가 있었는데요. 나는 너가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순철이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그러니 앞으로 살면서 나에게 며느리나 가족으로 인정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대쪽 같은 우리 엄마 성격에 널 쫓아내지 않고 결혼시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솔직히 너가 인물이 뛰어나기를 하니 아니면 순철이처럼 좋은 회사에 다니기를 했니? 그런다고 잘 사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넌 고아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너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 알겠어? 에이, 다들 왜 이러실까? 우리 현이는 엄마랑 잘해본다고 학가까지 생각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산다잖아. 솔직히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 마음만이라도 예쁘게 좀 받아줘요. 너는 지금 결혼했다고 네 아내 편드는 거냐? 나는 그런 팔불출아들 절대 못 본다. 그리고 제가 순수한 의도로 나랑 같이 산다고 하는 거겠니? 친정 부모 없고 마땅히 오갈 데도 없으니 그냥 이 집에서 산다는 거겠지. 아니냐?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솔직히 나는 분가해서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현이가 같이 살면서 엄마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해서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이한테 마음 좀 열어줘요. 김순철, 한 번만 더 그렇게 네 아내 편들면 앞으로 네 아내는 더 힘들어질 줄 알아? 그리고 이연이 너는 지금 여기 서서 뭐하니? 이 시험이랑 신우이 굶길 셈이냐? 얼른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 안 해? 저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새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자신의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게다가 시댁은 꽤 잘 살았지만 저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던 시아버지 덕에 아주 잘 살았어요. 그 덕에 신우나 남편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여 신우는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우와 남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할 무렵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재산이 워낙 많으셨고 자식들도 많은 돈을 벌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 엄마마저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일만 하시며 사시던 엄마에게 간경화가 와서 간이식을 해야 하는데 유일한 가족인 제 간은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돈도 없고 어디에 도움도 청할 곳이 없어서
수술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엄마를 보내드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혼자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집안 차이가 났기에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아주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겁도 없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게는 친정도 없으니까요. 시댁에 처음으로 입성한 날 시모와 신우에게 싫은 소리를 잔뜩 듣고 기가 푹 죽어 음식을 차렸습니다. 저도 같이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자 시모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니? 난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은 너랑 같이 밥도 먹지 않겠다는 뜻이야. 너는 우리가 밥 먹을 동안 잔심부름하다가 나중에 먹어라. 어떻게 며느리가 첫날부터 같이 겸상을 할 생각을 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은 왜 이리 싱거워? 간을 한 거니 만 거니? 반찬은 또 왜 이리 싱겁고 짜고? 다들 왜 이리 트집이에요? 맘만 있는데. 그리고 엄마, 현이가 내 아내인데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럼 너네 둘이 따로 나가서 먹든가. 나는 아직 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습니다. 신우 역시 제가 한 음식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며 어떻게든 구박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저의 눈물겨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에 종종 올라오는 사연들처럼 저를 괴롭히거나 억지를 부리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집안일이나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안 하면 호되게 혼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을 다 하면 제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근처에 살며 매일 반찬 가지러 오는 신우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산 지 2달 정도 지났으려나요? 그날도 학원에 출근하기 전인 오전 시간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옳게, 이리 와봐. 창틀에 먼지 좀 봐. 도대체 청소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먼지를 다 우리 엄마가 먹고 내 동생이 먹는다고. 아니, 너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집안일 하는데 청소 안 해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사람이 태어났으면 밥값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신우는 시댁만 들렀다 하면 꼭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눈치가 보여 신우에게 대들지도 못했죠. 어차피 제가 사는 집이니 당연히 청소는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제게 웬 도시락통 하나를 건넸어요. 이제 매일 너가 내 도시락 좀 싸. 갑자기 웬 도시락을 싸요? 이번에 학원 규모가 커지면서 선생님이 없어서 나도 강의하느라 저녁 먹으러 나갈 시간이 없네. 그래서 너가 내 도시락 좀 싸야겠어. 사실 시어머니가 갓 지은 밥만 드시고 반찬이나 국도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드시지를 않으셔서 끼니마다 새로운 밥과 반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는 바로 해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들이 가득했지요. 음식이야 매번 하는 것이니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매번 반찬들을 다 가져가면서 자기 도시락조차 싸지 않으려고 하는 신우가 너무 얄미워 보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식사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형님, 매번 제가 한 반찬들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거로 형님이 직접 도시락 싸세요. 더 많이 컸다? 형님이 시키면 그냥 네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지금 말대답이야? 신우의 앙칼진 목소리에 방에서 쉬시던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란이냐? 순자 너는 왜 큰 소린데? 내가 쟤한테 도시락 싸달라니까 제가 못하겠다잖아. 엄마, 쟤 요새 너무 편한가 봐. 신우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너는 그냥 도시락 싸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할 것이지 뭘 그리 소란을 만들어. 오늘부터 무조건 너가 순자 도시락 싸도록 해라. 이 일로 더 말 나왔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시어머니는 역시 신우 편이었고 이 집에서 쫓겨나면 오갈 데가 없던 저는
그날부터 신우의 저녁 도시락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우가 웬 보따리 하나를 제게 던졌어요. 요새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야. 너무 시간이 늦기도 하고 피곤해서 말인데 네가 내 속옷 좀 빨아. 내 속옷 다 실크라서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고 무조건 손빨래해야 해. 속옷, 손빨래요? 아니 형님, 인간적으로 본인 손빨래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속옷 보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같은 여자끼리 뭐가 불편해. 그리고 이 집의 집안일은 당연히 며느리인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우는 본인이 입던 속옷까지 손빨래하라고 명령하는데 죽어도 그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도시락이야 매일 하는 음식을 통만 바꿔서 담는 것이니 충분히 하겠지만 속옷 손빨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고 당연히 신우는 이번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그 소리에 어제처럼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왜 또 소란이야? 무슨 일인데? 내가 쟤한테 내 속옷 빨래하라니까 싫다네. 이 집에 며느리로 왔으면 당연히 내 속옷 빨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의외였어요. 순자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네 속옷은 당연히 네가 빨아야지.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가르치더냐? 그 보따리 다 챙겨서 다시 니네 집에 가져가. 그래도 쟤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내 속옷 하나 못 빨아? 그래, 제가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순자는 얼른 가고 너는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 부엌에 가서 밥이나 해라. 시어머니의 말에 신우는 나가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원래부터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친정도 없고 변변한 친구도 없던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의 속사정을 말하지 못했어요. 제 남편에게도요. 사실 남편은 그 당시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충분히 힘든 남편에게 저의 신세 한탄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 사귀고 사귀면서 미련하고 멍청하게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첫 생신날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인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잘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가 평소에 잘 드시던 음식들을 한 상 차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학원도 하루 쉬고 온다던 신우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철야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생신상에는 시어머니 혼자 앉게 되었어요. 생일인데 자식들 하나 없이 너만 있구나. 혼자 먹기 쓸쓸한데 너도 같이 먹자. 네? 저도 여기 같이 앉아도 돼요? 무슨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하게 만드니? 이제 너도 같이 먹자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시어머니가 호환 마마보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니 드디어 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는 쓸쓸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으로 기쁜 날이었네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조금씩 말을 걸어주시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하니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많이 시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준비는 계속해야만 했는데요. 입덧을 시작하면서 입맛이 이상하게 변하고 밥 냄새조차도 맡지 못하겠더라고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기운이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 출근한 뒤로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누워있으면 어떡해? 밥 준비 안 해?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지러워서 도무지 못 일어나겠어요. 오늘 하루만 대충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드시면 안 될까요? 짜장면 같은 소리 안 해. 나는 말이다. 순자랑 순철이 임신했을 때 그렇게 입덧을 했어도 시어른들 식사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어. 그깟 임신 한 번 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어른을 모시고 사는 거면 네 아픈 것쯤은 참고 숨길 줄도 알아야지. 애가 어쩜 저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얼른 일어나서 밥 안 해?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입덧으로 헛구역질을 하면서 반찬과 국을 끓여 점심상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입덧을 하니 제대로 간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시어머니한테 또 한 소리를 들었어요. 국은 왜 이래 짜? 반찬들은 또 왜 이래 싱겁고 밥은 이게 뭐니? 죄송해요. 입덧해서 그런지 간을 못 맞추겠어요. 네가 지금 이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2년째인데 입덧 좀 한다고 간을 이렇게 못 맞춰? 이제는 간을 보지 않고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해라. 제가 무슨 장금이도 아니고 간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낸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속도 모르고 음식이 간에 맞지 않으면 크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도 다른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신우는 그게 정말 싫었나 봅니다.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대신 시모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온 거예요. 엄마가 청소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임신했다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집안일을 시켜? 미쳤어? 순자야, 그냥 둬라. 내가 운동할 겸 해서 청소하는 거야. 현이도 지금 설거지하느라 바쁘잖니.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왜 집안일을 해? 제가 설거지 다 하고 청소하면 되지. 신우는 크게 화를 내며 내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시모가 막아주셔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만 보면 신우짓을 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화내는 형님을 뜯어 말렸어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신 시어머니 덕에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둘째를 낳고 그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여전히 신우는 학원 원장으로 잘 나갔고 남편은 일이 더 바빠져 집에 아예 못 들어오는 날도 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호텔 뷔페 식사권인데 이번에 엄마 친구들이랑 가서 식사하셔. 현이 너도 같이 가서 먹든가. 단 한 번도 시댁에 베푼 적 없던 신우가 호텔 뷔페 식사권을 시어머니와 제게 건넸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주나 싶어 조금 이상했어요. 현이가 나 따라와봤자 좋겠니? 그냥 혼자 친구들이랑 가마. 현이 너는 집에서 쉬어라. 그래도 같이 가. 친구들한테 며느리도 보여주고 좋지 뭐. 그리고 엄마 혼자 갔다가 길이라도 헤매면 어째? 신우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꾸 저더러 같이 가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말했죠. 다음 날 저는 시모를 모시고 가려고 했으나 시모 역시 그냥 혼자 다녀오는 것이 마음 편하다며 나가셨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으려나요?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벌써 시어머니가 오셨나 했는데 나가보니 신우였습니다. 뭐야? 너 엄마랑 밥 먹으러 안 갔어? 네가 왜 집에 있어? 아, 그게 어머니가 혼자 가시는 것이 더 편하시다고 해서요. 신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후다닥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몰래 지켜보니 신우는 장롱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졌던 시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꺼내서 자신의 가방에 넣더라고요. 어머, 형님, 그거 어머니 통장 아니에요? 그걸 왜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집 딸인데 당연히 엄마 돈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이거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한테 허락은 받고 가져가셔야죠. 아무리 가족의 통장이라도 막 가져가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뭐? 도둑질? 너 말 다 했어? 내가 좀 이따가 엄마한테 직접 말할 거야. 그럼 아직 어머니께 말씀도 안 드렸다는 거네요? 혹시 몰래 통장 가져가시려고 저랑 어머니한테 호텔 뷔페 식사권을 주셨어요? 어쩐지 형님이 갑자기 그 비싼 호텔 뷔페권을 주셔서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정말 여전하시네요. 저는 일부러 말을 걸면서 신우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 아니, 왜 벌써 들어와? 밥 먹으러 안 갔어? 친정에서 돈 한 푼 쓰지 않던 네가 갑자기 뷔페 식사권을 주길래 뭔가 이상해서 가려다가 말았다. 날 밖으로 빼돌리고 감히 니네 아빠 사망보험금 훔치려고 머리를 써? 이년이가 오늘 좀 맞아야겠다. 엄마, 내가 이 돈으로 다른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학원 커져서 떼돈 벌면 내가 우리 엄마 모른 척 하겠어? 다 엄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은 절대 안 돼. 니네 아빠 목숨값이다. 절대 못 쓴다. 엄마는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려고? 참나, 딸 사업 확장하는 게 왜 함부로 쓰는 거야? 자식들 잘 되는 건데 그럼 엄마도 결국엔 좋은 거 아니야? 시모는 참지 못하고 신우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부터 학원을 확장시킬 계획으로 신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대요. 그러나 시모는 괜히 사람이 더 욕심부리다가 망할 수 있으니 지금 있는 학원이나 잘 관리하라며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신우 학원 근처에 크고 작은 학원들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가신 시부의 사망보험금을 몰래 훔치려 했던 거였죠. 다행히 미리 눈치챈 어머님이 식사하러 가시는 척하며 신우를 완벽히 속여서 그 돈은 무사히 지킬 수 있었어요. 결국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뒤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신우가 돈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돈을 지킬 수 있던 거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오늘따라 참 말이 많구나.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니까 얼른 가서 밥이나 차려. 제가 몇 억 되는 돈을 지켜줬는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얼른 가서 밥이나 차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원래부터 시모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참 서운했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밥이 하기 싫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국을 먼저 한술 뜨시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셨습니다. 이어서 반찬들도 하나하나 맛보시더니 음식을 뱉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국이 왜 이렇게 달아? 가늘한 거 맞아? 그리고 어묵볶음은 또 왜 이리 짜? 너 정신 안 차릴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맛을 보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요리를 해서 그런지 간이 전혀 되지 않았고 심지어 국에는 제가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더라고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죄송하다고 하며 다시 음식을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 너무 속상해요. 시아버지 사망보험금 형님이 가져갈 뻔한 거 지켜드렸잖아요. 그럼 최소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매일 음식을 잘해요? 제가 뭐 음식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요리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실수 한 번 했다고 저를 그렇게 쥐잡듯이 혼내세요? 결혼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모에게 큰 소리를 냈고 시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저 지난 8년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어머니 식사도
입덧하는 중에도 출산하고 나서도 항상 차려드렸는데 오늘만큼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전 정말 여기 와서 밥통이 된 기분이에요. 이제 제가 사람인지 밥통인지 모르겠다고요. 결혼했으면 여자가 집에서 밥을 해야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가.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시모의 말에 저는 아이들도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이 있었다면 친정집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겠지만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연락하고 있는 지인들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정신 차려보니 남편 회사 앞이었고 그곳에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야근을 끝낸 남편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표정은 또 왜 그래? 울었어? 여보, 나 너무 속상해. 나 그동안 정말 참고만 살았는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어. 남편의 얼굴을 보니 서러움이 복받쳐오고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이며 그동안 시어머니께 느꼈던 서운한 감정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있길래 괜찮은 줄로만 알았어. 이렇게까지 힘들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말해.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남편은 오는 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어요. 못난 것들. 나는 네가 이 집이라도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간 곳이 고작 남편 회사냐?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쓰이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엄마도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8년이에요. 이제 현이를 가족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도 됐잖아요. 지금이 여미 앞에서 네 아내 편드는 거야?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하나는 지일하게 바빠서 엄마 돈이나 떼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다른 하나는 아내 힘든 것만 알고 지엠이 힘든 것은 하나도 모르고. 솔직히 엄마가 그동안 현이를 괴롭혔잖아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쉴 새 없이 부엌일 시키고 말 한마디라도 좀 좋게 해주면 안 돼? 오늘도 그래. 누나가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지고 가려는 거 현이가 막았다면서요. 그러면 말이라도 고맙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밥이나 하라 그러고 음식 간이 안 됐다고 구박이나 하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 그래. 네 말대로 현이 제가 오늘 너네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잘 지켜냈다.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혼나야지. 네가 오늘 제가 차린 저녁상을 못 봐서 그러나 본데 아주 가관이었다. 국에는 설탕이 들어가고 밑반찬은 짜고 맵고 난리였다고. 네 할머니였으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냈어, 이 녀석아. 시어머니는 끝내 제게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제대로 상을 차리지 못했다고 구박하셨어요. 그 자리에 더 있자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잠을 자는 아이들을 보며 한참을 울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꿈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았는데 엄마의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고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다가 잠이 깼어요. 다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들지 않아 거실로 나갔는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어딘가 많이 아파 보이셨고 깜짝 놀란 저는 황급히 남편을 깨워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해서 정밀검진을 하자고 하셨고 검진 결과 돌아가신 친정엄마처럼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간이식 수술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일단 급한 대로 저와 남편이 먼저 공여자 검사를 받았고 신우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급한 대로 문자라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 뒤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저와 남편의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고 제가 공여자로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락이 되지 않던 신우가 찾아왔어요. 올케 간이 적합하다고? 그럼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간 이식하면 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며느리의 간을 받니? 이 사실 알면 세상 사람들이 나 못된 시험이라고 욕해. 제가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어차피 고아잖아.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도 다 낳았는데 못할 게 뭐야? 누나도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그 아이가 혼자 학교도 다니니까 손 갈 일 많이 없겠네. 그럼 누나가 간이식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일은 당연히 자식들이 해야지. 왜 현이한테 그래? 누나는 일단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가서 공여자 검사나 먼저 받아. 나는 바쁘잖아. 학원 운영도 해야 하고 우리 형진이 뒷바라지해야 해서 안 돼. 그리고 간이식 해줄 수 있는 할 일 없는 제가 있는데 왜 바쁜 내가 굳이 시간을 쪼개서 그런 검사를 받니? 형님은 아들이 형진이 하나 있지만 저는 정우, 정민이 두 아이가 있어요. 게다가 정민이는 아직 4살밖에 안 됐고 둘 다 학교도 안 다녀요. 자꾸 저한테 할 일 없다고 하시는데 4살, 6살 두 아이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정신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간 주기 싫다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네가 나만큼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나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공여자 검사 받고 맞으면 내가 수술할게. 근데 아니잖아.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럼 덜 효율적인 일을 하는 네가 당연히 간을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구박하고 날 미워하던 시어머니한테 네 간 내주려니까 하기 싫은 거구나. 사실 저희 엄마도 간경화가 오셨고 간이식을 받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그런 엄마 생각이 나서 저 시어머니한테 충분히 간이식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간이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형님처럼. 너 지금 말에 뼈가 있다?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니? 하루라도 학원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만 줄 알아? 네가 그거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만해라. 시끄럽다. 아픈 사람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순자 너, 나 솔직히 이번에 너한테 실망했다. 간이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엄마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하면 얼굴은 당연히 비춰야 하는 거 아니니? 요새 시험 기간이라 엄청 바쁘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어떻게 와? 그래도 엄마 안 돌아가시고 별일 없이 계시잖아. 쟤한테 간이식도 받고 그럼 됐지 뭐.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이야? 엄마 입에서 실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일이냐고. 뭐라고? 이 인연이 내가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는구나. 꼴 보기 싫으니까 너 당장 나가. 엄마,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거야? 엄마 말대로 나 나갈게. 잘 됐네. 안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 바쁜데 가서 일이나 하면 되겠어. 신우는 그렇게 나가버렸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도 드리지 못했던 제 간을 시어머니한테 드리게 되었어요.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저와 시어머니의 회복도 생각보다 빨랐어요. 퇴원하고 집에 온 날 시어머니는 저를 큰 방으로 부르셨어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하셨죠. 현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사실은 말주변도 없고 남편이 저 세상에 간 뒤로는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왔어. 그나마 내가 의지할 곳은 우리 아들뿐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너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니 질투가 나기도 하고 너가 밉더구나. 그래서 너에게 더 곁을 주지 않았어.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서 말없이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자식들도 못한 이식을 다 해주고 말이야. 이제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못살게 굴었던 것들 평생 갚으며 살아야겠구나.
시모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지난날 쌓였던 서러운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가 젊으실 적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그 땅의 주인이 시어머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뛴 거예요. 이 소식을 한 시어머니는 그 땅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어요. 엄청 좋은 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든 층에 가게며 병원이 다 들어서고 장사도 엄청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모는 건물주가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신우가 1년 만에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에 건물주가 되셨다면서요? 요새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높다던데 우리 엄마 멋지네. 보니까 거기 그래도 꽤 장사 잘 돼서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살겠던데요? 참나, 너는 집에 1년 만에 찾아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냐?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콩고물 기대하고 온 거냐? 너한테 줄 돈 따위는 없어. 이제 우리 엄마 돈도 잘 버는데 하나뿐인 딸은 살기가 참 힘드네. 요새 우리 학원 옆에 학원들이 자꾸 들어와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네. 학원에 수업해줄 강사들이 없으니까 학생들도 점점 줄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주면 안 될까? 요새 애가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경기가 어려워서 남편도 벌이도 시원찮고 나도 지금 학원 문 닫아야 할 판이라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좀 도와줘요. 이 썩을년아, 너는 내가 돈줄로밖에 안 보여? 네가 필요할 때만 와? 너 엄마 아플 동안 뭐하고 있었어? 어떻게 얼굴 한번 비치지를 않다가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돈? 내가 그 돈 줄 것 같아? 그동안 나도 학원 일하느라 정말 바빴어. 내가 뭐 놀고 먹느라 그랬어? 나도 쟤처럼 집에서 놀고 먹으면 맨날 올 수 있어. 그런데 나도 먹고 사느라 바쁘잖아. 우리 아이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너만 돈 버냐? 너만 애 낳았어? 하여튼 끝까지 지 생각만 하고 남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너 같은 애가 나왔는지. 난 이제 너 딸로 생각 안 한다. 이제 내 딸은 오로지 현이뿐이다. 너는 이제부터 남남이야. 지난 1년간 연락 없이도 잘 지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쭉 그러고 살자. 알겠어? 우리 엄마 내가 그동안 안 와서 서운해서 그래?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나 돈 좀. 썩 꺼지지 못해? 나가! 그렇게 신우는 쫓겨났고 시어머니는 제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 잘 생각해보렴. 이번에 내가 산 상가 1층이 지금 공실인데 거기서 반찬 가게 하나 내보지 않을래? 제가 반찬 가게를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전 계속 전업주부로만 살았는걸요? 너가 그냥 집에서 놀고 먹었니? 매일 음식했잖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리고 나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어지간한 음식점 음식들은 다 입에 맞지 않는데 너의 음식은 맛있더구나. 나는 너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 생일상을 차려준 이후부터 너가 반찬 가게를 열었으면 했었단다. 그런데 요새 같은 시대에 그저 그런 음식 솜씨로 반찬 가게 열면 성공하기 힘들잖니. 그래서 일부러 너한테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모질게 대했던 거야. 그동안 입덧해도 지독하게 음식을 만들도록 시켰던 건 제 손맛이 좋아서였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반찬 가게로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1년 365일 내내 제게 그래도 독하게 음식을 시켰던 거였죠. 하지만 집에서만 음식을 만들던 제가 막상 반찬을 만들어 팔 생각을 하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장사할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게 내볼 만해. 너가 내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낸다고만 하면 임대료 월세 같은 것 1원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까 한번 시작이나 해보렴. 지금이야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아이들도 커서 분가를 할 테고 그럼 너도 네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솔직히 가게를 오픈하면서도 제 반찬이 팔리면 뭐 얼마나 팔리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입맛은 정확했는지 생각보다 장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계셨고 저 혼자 반찬 가게에 있는데 신우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 깽판을 부리러 왔습니다. 야, 여기 반찬 가게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우리 엄마 돈으로 반찬 가게 하니까 좋냐? 부모도 없는 니년이 뭐라도 된 것 같아? 이 여우 같은 년. 순철이도 꼬시더니 우리 엄마도 꼬셔서 나도 못 받은 상가를 받아? 묻지마! 대낮부터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지금 영업 중인 거 안 보여요? 신우는 아침부터 공들여 만든 반찬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힘껏 막아섰지만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난리치는 신우를 뜯어 말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 진압하게 했고 다신 얼굴 볼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신우가 운영하던 학원이 폐원했다고 합니다. 제 반찬 가게에서 난리를 치던 날 우연히 학원 수강생들과 그 엄마들이 보았고 원장인 신우의 폭력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하며 대규모로 학원을 관뒀대요. 학생들도 없고 강사들도 없으니 당연히 학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겠죠. 신우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워낙 신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항상 성격을 맞춰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학원까지 망하니 사이가 더 나빠져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우가 절대 합의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네요. 반면에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시어머니한테 간이식을 해준 효부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라고 소문이 퍼져서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이 때문인지 우리 가게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돈도 잘 벌고 시어머니의 목숨도 살려준 사람이라며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요새는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사라지고 버티다 보니 제 인생의 꽃 같은 시기가 오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셔서 꼭 여러분들의 꽃을 피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지 몇 년 된 30대 후반의 돌싱입니다. 제가 이혼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 반응은 다른 이들과는 좀 달랐어요. 보통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는데 제가 이혼했다고 하니 마치 그러려니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정신이 나갔었구나 싶더라고요. 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전 남편의 본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아니 더 부끄럽고 민망하더라고요. 남들이 알 정도였으면 얼마나 노골적으로 보였을까 싶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 된 건 돈과 외모 때문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자세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꽤나 빠른 이혼이었고 그보다 결혼은 더 성급했죠.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후다닥 결혼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때 제 심경을 대변하자면 저만큼 괜찮은 남자를 나중에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 얼굴은 그리 예쁜 편도 아니었죠. 솔직히 제 자존감은 무척 낮은 편이었어요. 키는 크고 몸매는 좋았지만 항상 얼굴 때문에 그 큰 키와 맵시가 도리어 단점이 되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어렸다면 모델을 했으면 됐을 거라 이야기했지만 글쎄요. 그런 말들이 다 거칠애로 하는 말처럼 들릴 정도로 저는 그만큼 저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어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죠. 저는 옷가게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여성복이라 여성들을 상대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나마 제 장점을 드러내 옷을 잘 팔 수 있는 장점도 있었죠. 남편과 만난 건 점점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하던 때였어요. 그 사람은 영업직으로 얼굴이 무척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연예인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인 치고는 눈이 가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 얼굴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패션도 과감했고 행동은 무척 스마트해 보였어요. 처음에 그 남자 제게 말을 걸었을 때는 벌칙 게임에 당첨이라도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저에게는 비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처를 교환한 그는 메일을 제게 연락하고 만나자고 조르고 보고 싶다며 애교를 부리곤 했어요. 그는 당시에도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나이였고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으로 몇 번이나 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그때 아예 선을 그어버렸다면 제 인생에 이런 오점은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제게 구애했고 결국 넘어간 건 저였어요. 그 사람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내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내가 언제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요. 이 사람도 그냥 가지고 노는 거라면 나도 그냥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보기만이라도 하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였는데 보기 좋게 당했거든요. 남편은 결국 6개월 만에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그에 응했어요.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 아니, 연애 당시의 남편은 제게 무척이나 잘해줬거든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고는 단 한 번도 추호도 의심한 적 없어요. 정말 맹세코 그것이 모두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들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의외의 일들은 결혼과 가까워져 가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프로포즈를 해놓고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보통 안정적인 직장과 어느 정도의 돈이 모여야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아예 돈이 없다며 제게 집을 해오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솔직히 못해줄 것도 없었어요. 내 명의의 집이 남는 거라고 생각했고 조금 버겁긴 했지만 신혼부부라면 대출 이자도 싸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장만했어요. 물론 지방에 있는 집이라 비싸지는 않았지만 제 명의의 집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결혼 직후였어요. 남편은 점점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본인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돈은 어디다가 쓰는지, 제게 매번 용돈을 요구했고 집에는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옷가게 매니저와 영업직 회사원의 생활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들뜬 남편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면서 저는 스트레스에 점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반년이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 더 이상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나 진짜 돈이 없어. 모아놓은 돈도 당신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있거든? 그마저도 경주사 있는 날에는 부족해. 자기, 지금 장난해? 자기한테 왜 돈이 없어? 집도 잘 살면서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구는 건데? 좀 팍팍 쓰면서 살아.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 남들이 얕봐. 우리 집이 왜 잘 살아? 누가 우리 집이 잘 산대? 우리 집 서민이야. 흔하고 흔한 서민. 중산층도 안 되거든? 결혼하면서 돈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착각한 것 같은데 그거 다 다시 나갈 돈이야. 그리고 그 돈들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 나한테는 진짜 남은 거 없어. 당황한 제 말에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피식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집이 부자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풀렸어요. 내가 눈뜬 봉사로 보여? 당신 부모님 사시는 집, 그 집 엄청 비싸잖아. 땅값도 어마무시하고. 부모님이 거기 살 정도면 너희 집 돈이 제법 있다는 이야긴데 다 아는 사실 숨기지 맙시다. 네? 게다가 당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좀 봐. 가방은 죄다 명품이고 신발도 브랜드 있는 거고 화장품도 비싼 것만 쓰잖아. 그래놓고 서민? 부자들은 생각이 다르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집 우리 집 아니야. 우리 거기 새들어 산다고. 전세. 그것도 전세 싸게 새들어 사는 거야. 우리 이모가 가지고 있는 집인데 엄마한테 싸게 받고 살라고 했거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중에 내가 직접 산 건 단 하나도 없어. 다 이모가 선물해 준 거라고. 백화점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오시니까. 제 말을 듣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구기더니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왜 이래 여보? 아씨, 놔. 건드리지 마. 진짜 열받네. 남편은 그러면서 욕설을 하더니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짐작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돈을 원할 때마다 제게 애교도 피우고 예쁘게 행동했는데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났을까요?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어요. 얘기 좀 해. 아버지 생신이 3일 뒤야. 어떻게 할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차피 근처 고깃집에서 생일 축하나 할 거잖아. 난 그런 데 가는 거 딱 싫거든? 내가 급이 있는데 그런 데를 가? 그냥 가족들끼리 단촐하게 보내, 어? 당신 그래도 사위잖아. 밥은 같이 먹어야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친정에 신경 써준 적 한 번도 없잖아. 나 그 사람들하고 밥 먹을 시간 없어. 바쁘다고. 내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 아, 불공평한 것 같으면 당신도 우리 집 챙기지 마. 각자 하자, 각자, 어?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처가 가깝게 지내면 뭐해?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아버지 생신 때 오지를 않더라고요.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하지 않았고요. 아예 그날은 야근한다며 확인하듯이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아버지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해드렸어요. 아버지는 괜한데 돈 쓰지 말라며 다시 되돌려 주시려 했지만 나이 들어서 명품 하나는 들고 있어야 어디 가서 얕보이지 않는다며 억지로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SNS에 행복한 척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과 아버지 선물 사진을 올렸죠. 사진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고급 레스토랑을 갈 거였으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근처 고깃집이나 대충 갈 줄 알고 안 간다고 한 거였는데 그런데 갈 거였으면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내가 왜 연락을 해? 안 간다고 한 건 너였잖아. 우리 아버지 생일 다 무시하고 야근까지 한다고 한 게 너야. 어디서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난리야? 아나무인의 남편 태도에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렸고 결국 소리를 꽥 질렀죠. 소리를 지르고도 제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도리어 점점 쌓여가고 있었죠. 마치 이제 곧 터질 화산처럼. 그렇게 쌓이던 화산은 남편 생일에 터져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아버지에게 해준 것처럼
고급 레스토랑에 명품 선물을 해주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 며칠 전부터 시계가 작동을 안 한다며 새로운 시계를 하나 살까 고민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딱 봐도 그거 사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 생일로 이미 빈정이 상했고 남편 생일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의 생일이 주말이었기에 저는 새벽부터 몰래 준비를 해서 친정으로 갔어요. 준비라는 건 냉장고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모두 비우고 화장을 해서 여행 준비를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오랜만에 당일치기 여행을 갔어요. 남편에게 내내 전화가 오는데 계속 무시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화난 얼굴로 제게 따지더라고요. 왜 이제 와? 내 생일인데 뭐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냐고. 어떻게 남편 생일을 안 챙길 수가 있어? 각자 하자고 했던 건 너야. 너희 집 챙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너부터 안 챙기기로 한 건데 뭐가 이상해? 시부모님 생신 때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거지? 어차피 각자 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말한 건 서로의 부모를 말한 거지 부부는 다르잖아. 남편한테는 최소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버지보다는 남편이 더 중요하지. 남편이 더 중요해? 웃기고 앉았네. 여보세요. 당신이 나와 친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당신도 나한테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생각해서 안 챙겨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서로 각자 살자며, 어? 와씨, 그럼 선물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시계 산 건 맞지? 무슨 시계요? 선물을 왜 해? 각자 하자면서. 아참, 집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 생일이면 쿠폰 같은 것도 잘 나오잖아. 결국 저의 비웃는 말투에 남편은 호되게 당하고서는 그 뒤로 대놓고 저와 친정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잠시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업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생각하더라도 무척이나 늦은 시간이었죠. 어떤 때는 외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저에 대해 외모 공격도 심해졌죠. 하루는 아침에 들어온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얼굴 못 본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고. 같이 사는데 왜 얼굴 한 번을 제대로 못 봐? 봐서 뭐 할 건데. 너야 기분 좋겠지. 잘생긴 얼굴 보면서 감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은 해.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서 이 못생길 얼굴 마주치면 밥맛이나 생기겠냐고. 게다가 못생겼으면 화장이라도 열심히 하던가. 하긴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으니 할 필요 없었겠지. 으이구, 늙었으면 얼굴이라도 예쁘던지 돈이라도 많던지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나이 든 아줌마잖아. 뭐? 어떻게 외모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사귈 때는 외모 같은 건 필요 없다면서. 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때는 다 당신한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거지. 솔직한 말로 지금은 내가 했던 말 다시 다 주워 담고 싶다. 괜히 그런 말해서 당신 같은 여자랑 엮이고 말이야. 어쨌든 당분간 바빠서 난 집에 옷만 갈아입으러 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듣고만 있어도 우울증이 올 것 같은 말만 해대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자존감이 무너지는 도중에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요. 뭐 결혼한 지 3, 4년 차 되어가니 시모도 걱정이 됐겠죠. 저는 그걸 기회로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야기 좀 해. 어머님 전화 오셨어. 애는 언제 가지냐고 물으시더라. 슬슬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애가 생기면 우리 사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도 몰라요. 뭐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남편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애? 지금 애를 가지자고 한 거야? 정말 거울은 좀 보고 이야기해. 내가 너한테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
그때 이야기하라고. 누가 이런 여자를 안고 싶겠어? 다 늙어가지고 꾸미지도 않고 다니면서 지금 나한테 애를 가지자고? 누구 앞길 막을 일 있나? 너하고 사이에서 애를 가질 바에야 차라리 애를 안 낳겠어. 그 비웃는 남편의 얼굴에 제게 아주 조금 남아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저를 지탱해주고 있던 자존심이요. 그리고 그 대화 이후 저는 지옥을 보았어요. 늦게 오는 남편의 옷에 묻은 화장품과 낯선 여자들의 향수가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도 없는지 가리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나를 잡아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바람이야. 나 사랑한다며. 어떤 나라도 좋아한다면서. 그거야 연애할 때 이야기고. 어차피 다 아는 거 뭐하러 물어? 묻는다고 뭐가 달라져? 다 당신 생각하는 그대로야. 그거 맞아. 그니까 우리 이혼하자고. 서로 편하고 좋잖아. 솔직히 새로 사귄 여자도 당신하고는 다르게 얼굴도 반반하고 그럭저럭 괜찮아. 그럼 나랑 왜 결혼했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데 3년 만에 버릴 거면서. 그거 당신이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때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나도 성급했지. 그냥 그 집에서 사는 걸 보니 부자인 것 같다고 너무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니 이런 꼴을 당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남자가 결혼하자고 들이대면 좀 의심할 만도 하지 않어? 게다가 당신처럼 못생기고 늙은 여자 어떤 남자가 좋다고 먼저 들이댔겠어? 돈 없는 거 알았으면 나도 가까이 안 하는 건데. 그래서 부자가 아닌 나하고는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야 빨리 돈 많은 여자 잡아서 나도 편하게 살 거 아니야.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는 대화를 할수록 열이 뻗치는 상황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런 놈을 왜 몰라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놈과 헤어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놈이 원하는 걸 알고 나니 딱 해주기 싫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제가 원할 때 이혼하고 싶었죠. 저놈에게만 좋은 일 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안 해줄 거야. 이혼? 내가 왜 이혼을 해? 이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당신한테는 아무 권한 없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는 제게 남편은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냐며 소리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으로 치달았어요. 저는 막무가내인 남편을 막지도 못하고 그저 고스란히 감정을 소모해야 했어요. 그렇게 이혼에 대한 마음이 강해지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 이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이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왔어? 네 엄마가 너한테까지 이야기했어? 그러지 말지. 너 걱정할까봐 일부러 연락 안 했는데. 진짜 이게 다 뭐야? 얼굴색은 왜 이리 안 좋고. 도대체 무슨 병인데? 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데? 그냥 신장이 안 좋대. 그냥 두면 천천히 죽어갈 거라고. 이식을 하는 방법은 있지만 적합자가 없으면 못한대. 적합자? 그럼 나도 적합한지 알아볼게. 아니, 그만해. 너한테 그런 일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 이래서 네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일단 내가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볼게. 결국 만류하는 이모를 제쳐두고 저는 의사에게 가서 상담과 간단한 피 검사를 진행했고 놀랍게도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이식 수술과 이식 후 안정을 위해 일주일 정도 집에서 나와 친정에 머물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고요. 물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동안 이모는 제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늘려준 사람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는 이모야말로 우리한테 집도 빌려주고 물건도 많이 사주고 고마울 일이 많다고 말해줬어요. 은지야.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은지가 싫지 않다면, 아니, 나는 무조건 너가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식해준 사람을 모른다면 몰라도 아는 이상 이 정도 살해도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뻔뻔해 보이잖아. 선물은? 저는 이모에게 들은 선물의 존재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강경한 이모의 행동에 그럼 제가 원할 때 달라고 했어요. 이모는 받아들였고 저는 복수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을 발견했죠. 그렇게 수술 후 안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아늑한 집이 아니라 웬 낯선 여자였어요. 화장을 지운 얼굴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얇은 옷차림. 그 여자는 도어락을 열고 들어온 제 얼굴을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더라고요. 놀라기는커녕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볼 뿐이었죠. 어머, 와이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여자랑 같이 살면 바람 나도 할 말은 없지. 이래서 헌옷보다는 새 옷이지. 안 그래요? 비우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해주려는데 마침 욕실 문이 열리고 속옷만 입은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미친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상간녀를 데리고 와. 미친 거 아니야? 이 집이 네 집인 줄 알아? 엄연히 내 명의로 된 내 거거든? 어차피 우리 결혼 생활 쪽난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들이 다 아는데 꺼리낄 게 뭐가 있어? 그냥 편하게 살자. 당신 없는 동안 집에 여자 하나 들이는 게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야? 열받으면 이혼해 주던가. 이혼?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내가 경고하는데 이 혼인 파탄의 이유는 모두 당신한테 있는 거 알지? 나는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다 받을 거고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빈털터리에 못생기고 나이 많은 여자랑은 살기 싫은 것 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남편과 상간녀는 둘이서 눈을 마주치며 낄낄거리며 비웃더라고요. 저는 열받아서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당당한 남편은 천천히 옷을 입고 준비를 싹 다 하더니 상간녀를 허리에 끼고 천천히 문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거고 내 몫도 있긴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 이 집도 어차피 결혼 때문에 산 거니까 같이 나눠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버젓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내가 봤는데 유책 배우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네. 말했지? 유책 배우자는 어차피 위자료가 더 커서 재산 분할에도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야. 그도 그럴 게 당신이 미친 듯이 내 돈 빼서 쓰는 바람에 우리 집의 재산이라고는 딱 하나, 이 집밖에 안 남았거든. 그것마저도 내 명의지. 웃기네. 유책 배우자? 그거 증거 없으면 말짱 꽝인 거 알지? 어디서 웃기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너야말로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내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면서 네가 여자 데리고 집에 올 걸 예상 안 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과 함께 안방과 거실을 비추던 홈캠을 꺼내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그걸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당신이랑 그 여자 노는 건 내가 잘 봤어. 나 뜨겁더라. 이거 같이 보실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어머,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 천하의 남봉꾼도 알몸으로 찍힌 동영상은 아무래도 부끄러운가 봐. 괜찮아. 나는 어디 안 뿌려. 그냥 증명할 때만 쓸 뿐이지. 위자료 받고 나면 잘 처분해 줄게. 남편은 화가 나서 홈캠을 제 손에서 뺐더니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냉정한 목소리로 비웃어줬어요. 지금이 딱 이혼하기에 좋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거기다가 화풀이 해봐야 소용없어. 데이터는 이미 다 내가 믿을 만한 데다가 모셔놨거든. 이제 이혼 준비만 하면 되겠네? 고마워해.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
내가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 돌아올 필요 없어. 당신 짐은 택배를 부르든 이삿짐 용달을 부르든 대충 싸서 당신네 부모님 집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짜증과 곤란함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비웃어주며 두 사람을 내쫓아 보냈어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저는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벌였고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되어 이혼이 결정됐어요. 결혼 기간이 짧고 남편이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저는 재산 분할해서 남편에게 받을 것만 생겼죠. 저는 이혼 소송이 완료된 뒤에 이모에게 선물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모두 이모가 부담했어요. 거기까지 해주는 게 이모가 원하는 일이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무척 고맙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받자마자 서류를 떼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고 전 남편을 불러냈죠. 집 근처에 있는 카페였어요. 전 남편은 혼자 잔뜩 찌푸린 얼굴로 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불렀어? 우리 이제 남이거든? 이렇게 사사로이 불러내는 거 진짜 싫은데. 미안. 나도 당신 썩은 얼굴 보긴 싫은데 이거 하나는 꼭 보여줘야 내 속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말이야. 아주 잠깐이면 돼. 당신한테 예전에 말했지? 우리 엄마가 사는 집, 우리 이모네 집이라고. 우리 새들어서 산다고 말이야. 근데 그게 뭐? 그 집이 이제 우리 엄마네 명의가 됐거든? 그리고 여기 나한테도 건물과 땅이 생겼어. 참 신기하지? 당신이랑 이혼하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거 보니 당신이랑은 역시 같이 만날 팔자가 아니었나 봐. 그치? 전 남편은 등기부등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눈치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제 폰을 탁자 위에 엎어뒀어요. 내가 말했던 이모, 땅과 부동산이 무척 많은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땅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작은 땅부터 시작해서 땅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가지고 있는 땅이랑 건물이 엄청 많은데 자식은 없지. 미혼이시거든. 앞으로도 결혼할 마음 없는 분이셔. 그분이 친절하게도 나한테 본인이 가진 땅과 건물을 주셨네. 이걸 왜 네가 가져? 게다가 이혼 직후에? 너 이거 짰지?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주려고 일부러 이혼 직후에 받은 거 아니야?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런 건 아니야. 이건 내가 개별로 받은 거라 당신하고 나눌 일은 없지. 그렇지만 틀린 말은 아니네. 일부러 이혼 직후에 받은 건 맞아.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말이지. 내가 당신하고 이혼해주기 전에 일주일 정도 집 비운 적이 있었지? 그때 이모한테 신장 이식해줬어. 그랬더니 나한테 주셨더라고. 내가 이모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도 다 나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이거 다 가짜 서류지? 야, 말해보라고. 소유주가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가짜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떼볼 수 있는 거 알지? 네가 직접 가서 찾아보던가. 당신이 눈독 들이던 그 집이 우리 엄마 명의로 바뀌었는지 직접 보면 되잖아. 이건 사기야. 이런 재산이야말로 당연히 나랑 나눠야지. 이혼을 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잖아. 당신한테는 기여분이 없어. 돈을 홀라당 가져다가 사치품에 쓰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이번 이혼은 당신의 불륜과 더불어 사치도 이혼 원인이 된 거거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뭐 내역이 줄줄이 다 불륜과 사치품 뿐이니까 너한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거지. 그래서 위자료 나한테 지급하라고 결정났잖아. 안 그래? 전 남편은 완전 멘붕이 온 얼굴로 서류를 움켜쥐며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거기 적혀있는 글자가 변할 리가 없으니 저는 웃으며 그 모습을 구경했죠. 돈 없다고 찬 여자,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 당황할 법도 하죠.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재결합 생각해 볼까? 당신 내 얼굴 잘생겼다며 좋아했잖아.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잘 데리고 다니는 상간녀나 잘 돌봐. 그 여자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나한테 들이대? 이미 나는 헌옷이나 다름없지 않아? 돈 없으면 얼굴이라도 예뻐야 하는 게 여자라고. 그때 당신이 말하고 나서 나도 내 주제를 알았어. 이제 결혼은 나한테 사치란 걸 말이지. 난 절대로 결혼은 다신 안 할 거야.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쁜 얼굴 감추지 말고 열심히 꾸미라는 말이었지. 그리고 헌옷이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설마 그년이 그런 말 했어? 아니야. 나 그렇게 얼굴만 반반하고 머리 빈 애들은 싫어. 걔도 그냥 내가 데리고 놀던 애야. 그 여자 원래 엔조이였어. 절대로 진심으로 만나던 것도 아니고 상간녀 소송하더라도 의리 지켜줄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관계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깝잖아. 나는 그냥 당신이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를 놓아주려고 한 거야. 무슨 노래 가사도 아니고 막말에 무슨 장식을 저리도 달아대는지. 남편의 빠른 태세 전환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렇게 필사적으로 저를 다시 잡으려 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구역질 날 정도로 웃겼어요. 이야, 시커먼 속내를 숨기질 않으시네? 나한테 헛짓거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그 상간녀나 잘 챙기세요. 그리고 조만간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잘 전해주시고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카페에서 나왔어요. 전 남편이 저를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 안에서 폰을 켜고 상간녀에게 파일 하나를 보냈어요. 방금 전 남편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요. 상간녀 소송하려고 연락처 저장해놨는데 마지막 결정타 한 방 날려줬어요. 남편 놈에게도 열이 받았지만 감히 저를 품평하듯 보며 비하한 상간녀에게도 열이 받았거든요. 벌이란 건 두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읽은 표시를 보고 나서야 저는 마음 편하게 폰을 껐어요. 마지막까지 복수가 잘 돼서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수를 끝내고 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다 씹어줬죠. 이혼 상간녀 소송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할 때는 변호사 명함을 보내줬어요. 저랑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그렇게 더 이상 그들의 연락도 오지 않게 됐을 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몸조리를 하며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냈어요. 꾸준하게 피부 관리도 하고 필라테스를 통해 스트레스로 무너진 몸매 관리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만 했던 쌍꺼풀 수술도 했죠. 언제나 무겁게 내려앉았던 눈은 수술 후에 또렷해져서 만족감이 더해졌어요. 저는 이모에게 받은 건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건물이 좀 오래돼서 여기저기 고쳐야 할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안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업체를 불렀어요.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는 날 현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하게 저를 보고 주춤주춤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얼굴을 봤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찰나의 순간 보여준 옆 얼굴이 전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잘생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늙어서 주름이 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데다가 뺨에는 커다란 상처가 있더라고요. 정말 몰라본다는 말, 그 말 자체였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눈이 많은 데다가 상대방이 피하는 눈치라 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날 때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잘 지냈어? 잘 지냈지.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동안 돈 버느라 힘들었나 봐. 뭐,
그렇지.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서는 술로 나를 세운 적이 많았어. 헤어진 게 후회도 되고 너무 마음 아프더라. 여전히 거짓말은 잘하네. 그 술이 내가 가진 건물 때문이지 나 때문은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난 정말로 당신이랑 헤어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그때 당신이 상간녀 소송 걸었던 망할녀는 소송 위자료 못 준다고 했더니 앙심을 품고는 도망갔어. 그것도 그냥 도망만 갔으면 다행이지. 같이 살던 집에 있던 귀한 명품들 싹 다 가지고 집을 내놨더라고. 둘이서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그걸 팔아서는 며칠 그 집에서 지냈는데 집주인이 집 팔렸으니 나가라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여자인지 모르고 사귀었어? 아니, 그런 여자라서 사귄 거 아니야? 그리고 상간녀 소송하면 보통 남자 쪽이 소송 위자료 다 내주는 거 아니야? 둘이 우리 집 욕실에서 봤을 때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이 잘 맞던데? 무슨 헛소리야. 그런 여자랑 무슨 죽이 잘 맞아? 나는 그때부터 당신 잊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정말이야. 당신이 좋아하던 그때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그때 얼굴은 아니네. 그 얼굴이면 돈 많고 예쁜 여자 만나기도 힘들겠어. 9년이 내 돈 다 들고 도망치고 나서 나도 새로운 여자 만나려고 했어.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은 이래도 내 얼굴이 꽤 반반했으니까 어떤 여자든 다 꼬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 젊고 잘생긴 애들이 많아져서. 게다가 생활이 팍팍하니 얼굴이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 얄궂게도 온몸이 멀쩡한데 얼굴에만 상처가 났지.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는데 그 아름답던 내 얼굴이 피부가 살점이 떨어지고 날아가서 회복이 어렵다잖아. 여기까지 복구한 것도 힘든 일이었거든. 아, 그래서 인테리어 쫓아다니는 용역으로 일하는구나. 얼굴이 여전했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더 좋은 사람, 더 예쁜 사람 찾아 돌아다녔을 테니까. 안 그래? 그래. 당시의 상처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데다가 여자는 내 재산 다 훔쳐 달아나고 자신감까지 잃는 바람에 직장까지 그만뒀지. 여자? 여자는커녕 사람도 못 만났어. 그러니 당신이랑 헤어졌던 지금까지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 내가 불쌍하지? 나한테 미안한 마음 들지 않아? 다 당신이랑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딱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다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아니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건 좀 아니지. 게다가 왜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해? 반대로 네가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나는 남자 불신에 걸려서 남자도 못 만나고 있는데 나한테 가장 중요했던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선택은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진 지 오래거든? 웃기고 있네. 너한테 불행이 닥쳐오니까 너만 불행한 놈 같고 세상이 원망스럽지? 내가 너랑 이혼하기 직전에 내가 당했던 불행은 세상이 아니라 네가 직접 나한테 준 거거든? 그러니까 네 꼴 그렇게 된 거 세상 탓하지 말고 네 잘못이나 탓해. 당신 아직도 혼자야? 설마 아직도 나 못 잊은 거야? 내가 너한테 그만큼 큰 의미였어? 그럼 왜 이러고 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되지. 당신 내 얼굴 좋아했으니까 당신 돈으로 얼굴 고쳐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멍청한 얼굴로 행복회로 팽팽 돌리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미친 소리 찍찍 해대는 전 남편을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가라앉혀 두었던 화가 폭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데다가 굉장히 심한 착각까지 하고 있어서 현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헛소리 작작하라고 이야기했지? 잘 들어. 한 번만 말한다. 너야말로 내 인생 최악이다, 이 나쁜 새끼야. 어딜 감히 다시 들이대? 착각하지 마. 내가 남자를 계속 못 만나는 이유는 당신 같은 남자 만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재결합 같은 그런 미친 소리 꺼내지도 마.
네가 그때 나한테 충실했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얼굴을 가졌다 하더라도 당신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이랑 만났을 때 나는 당신 얼굴 같은 것보다 나한테 집중하는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으니까. 네가 계속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지금의 못생긴 너라도 난 다 받아들였을 거야. 그런데 그런 나를 내친 건 당신이잖아. 이혼하기 싫다는데 이혼 강요하고 집에 여자까지 데려와서 막장 짓거리 한 놈이 너야. 너는 나한테 다시 만나자거나 재결합을 하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될 단 한 사람이야. 내게 이만큼의 상처와 절망을 줘놓고 그렇게 쉽게 재결합을 이야기해? 돌았니? 정신 나갔어? 가슴에 손을 얹고 네가 나한테 한 짓거리나 잘 생각해봐, 이 나쁜 놈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너한테 나쁜 말 한 거는 다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나를 단연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해줄게. 네 상간녀 도망간 거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이랑 그때 이혼 직후에 카페에서 만났잖아. 그때 당신이 상간녀 욕하면서 나한테 매달리는 거 다 녹음해뒀다가 상간녀한테 보내줬거든. 생각 오래 하지도 않았나 봐. 바로 돈 가지고 튄 거 보니.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여자랑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은 짜증과 화가 섞인 얼굴을 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나갔어요. 처음에 얼굴이 상해서 잠시 딱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생각마저도 시간 낭비였다는 걸 알려주는 전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숨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세상에 천년만년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늙으면 다 같이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피는 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잖아요. 마치 그 미모가 영원할 것처럼 굴면서 다른 사람을 희롱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딱 맞는 죗값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상간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준 녹음 파일이 그 상간녀를 움직였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통쾌하더라고요. 뭐 그게 아니었더라도 금방 헤어졌을 것 같았지만 저는 이혼 후에 이모처럼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지금은 수술과 운동으로 많이 예뻐지고 어딜 가서도 늙어 보인다, 못생겼다 이야기는 안 듣지만 마음이 잘 동하지 않더라고요. 제 외모를 싫어했으면서 돈 때문에 결혼한 남자가 있는 걸 알고 나니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연애도요. 처음에는 몇 번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떠한 말로 저의 환심을 사려 해도 그게 그냥 거칠애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를 그 말들이 이제 더 이상 제게는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혼 전에 들었던 그 자존감 잘라먹는 말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꼭꼭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생각은 아니에요. 그 남자가 제게 한 나쁜 짓을 싹 지워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긴 하거든요. 언제까지고 전 남편의 아기의 찬 목소리를 제 삶 속에 끼워두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고치는 게 맞다고 봐요. 전 남편과의 싸움과 일방적인 매도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족과 이모 덕분이었거든요. 언젠가 가족처럼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함부로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니지만요. 지금 당장은 가족들과 여행하며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해요. 생각보다 저처럼 이혼 전의 외모 지적질이나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듣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참지 마세요. 무턱대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새로운 시작은 절대로 오지 않거든요. 제 이혼 스토리 봐서 아시겠지만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 자랑스럽던 미모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나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 이야기가 헤매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글을 써봤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세요.